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농장이나 밭에는 식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특한 물건이나 생명체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뱀농장이고 여기는 악어농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별한 농장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농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번 일본의 와사비 농장들입니다. 차갑고 조용한 일본 알프스의 계곡 한가운데 거의 재배하기 불가능한 독특한 농장이 있습니다. 진짜 와사비는 우리가 스시집에서 자주 보는 일반적인 매운 녹색 페이스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서양 고추냉이에 식용색소를 섞은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짜 와사비야 자포니카입니다. 섬세하고 까다롭고 키우기 매우 힘든 뿌리인데 값이 아주 비쌉니다. 킬로그램당 3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립니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와사비 농장 중 하나는 나가노현에 위치한 다요 와사비 농장으로 19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논이나 밭 대신 이 농장은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강에서 볼 수 있으며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은 그물로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너무 더우면 이 식물은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물이 조금만 따뜻해지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이 식물은 살 수 없습니다. 물에 있는 영양분의 양도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이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농장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인공수로와 계단식 물길을 만들어 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모방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점은 와사비 한 뿌리를 수확하려면 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한 후에는 오로시가고 불리는 상어 가죽으로 만든 특별한 강판을 사용해서 갈아야 합니다. 또한 바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분이 지나면 맛과 매운 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0분이 지나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고추냉이의 95% 이상 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진짜 고추냉이 재배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도쿄와 교토의 최고급 스시 셰프들은 신선한 뿌리를 위해서라면 비싼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음식과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며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입니다. 11번 네덜란드의 수상농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장을 본 게 언제였나요? 아마 시골에서였겠죠? 그렇지 않나요? 푸른 들판, 넓은 초원, 그리고 행복하게 풀을 뜯는 소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네덜란드에는 실제로 떠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로테르담의 플로팅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자급자족형 떠있는 낙농 농장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분주한 항구 한가운데에 떠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화물선과 크레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약 40마리의 소 로봇 착유기, 빗물 시스템,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농장은 2019년에 벨라돈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실험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이 농장은 3층이며 맨 위층은 소 공간이고 투명 지붕으로 자연 채광이 들어옵니다. 중간층은 우유 가공과 가축 사료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모든 설비와 부력 유지 시스템이 있어 물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곳은 위치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방식조차도 도시 폐기물을 활용합니다. 시장에 남은 채소, 양조장에서 나온 맥주박, 그리고 도시공원에서 나온 풀과 같은 것들입니다. 빗물도 청소와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모읍니다. 우유도 이곳에서 바로 가공하고 병에 담아 판매합니다. 모두 이 플로팅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심해지고 일부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플로팅팜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침수되지 않고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으며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여줍니다. 현재 그들은 수상양계장, 수상채소농장, 그리고 떠다니는 온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테르담의 소들은 이미 농업의 미래의 일부입니다. 물 위에 떠 있고 남은 음식으로 먹이를 주며 로봇이 우유를 짭니다. 10번
태국의 악어 농장대. 믿기 힘들겠지만 태국 방콕 외곽에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농업 형태 중 하나인 악어 농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물원이 아니고 보존을 위한 곳도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마리의 악어가 고기, 가죽, 그리고 때로는 보안 목적으로까지 사육됩니다. 풍경은 수백 개의 커다란 통에 미니 공룡들이 동시에 잠수하는 모습입니다. 이 농장들에서는 샤마거와 바다악어를 마치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듯이 사육합니다. 이 산업은 1950년대에 시작됐지만 80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국에 1000개가 넘는 악어 농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프라칸. 악어 농장과 동물원만 해도 10만 마리가 넘는 악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주요 생산품인 악어 가죽은 고급 가방과 벨트에 사용됩니다. 신발과 지갑도 있습니다. 태국산 악어 가죽은 내구성과 아름다운 무늬로 유명합니다. 악어는 정확한 나이에 도축되어 복부 비늘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복부 비늘은 가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악어 고기도 일부 고급 식당에서 이색 요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악어 오일이나 악어 혈액 캡슐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악어가 보안 시스템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도둑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악어로 가득 찬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생 코끼리조차도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동물 복지 문제, 근친교배, 그리고 야생 악어의 불법 거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농장들이 야생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9번째는 프랑스의 달팽이 농장입니다. 프랑스의 시골, 부르고뉴, 프로방스 또는 로어밸리에 방문하면 그 농장들을 포도밭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압니다. 수천 마리의 달팽이들이 천천히 풀밭을 기어다니고 있고 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헬리시컬처의 세계, 즉 식용 달팽이 양식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랑스인들의 취향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과학, 그리고 큰 수요가 있는 정당한 산업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에스카르고로, 마늘 버터와 허브에 달팽이를 요리한 프랑스의 유명한 별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매년 봄마다 성체 달팽이들을 온도가 조절된 환경에서 번식시킵니다. 모든 달팽이는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각각 최대 1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화한 후에는 야외 달팽이 농장으로 옮겨집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분무장치와 충분한 그늘이 있는 야외 공간입니다. 달팽이들이 자라는 동안 껍데기가 단단해지도록 칼슘이 풍부한 사료를 먹입니다. 소화까지는 최대 12개월이 걸립니다. 이 과정은 매우 민감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달팽이가 움직이지 않고 너무 습하면 익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죽게 됩니다. 수확을 해도 여전히 손으로 직접 채취해야 하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인내심,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따라서 채취한 뒤 우선 달팽이들을 정화 용기에 넣어서 그들의 위속 내용물을 배출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가공을 시작합니다. 통조림, 냉동 또는 바로 조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살아있는 채로 판매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는 고급 요리로 여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천 시간의 손작업이 들어갑니다. 달팽이 농장은 조용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느립니다. 하지만 특별한 평화가 느껴집니다. 식물들이 세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8번째, 뉴펀들랜드의 아이스버그 농업.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르 해안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농업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은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배하는 것은 식물이 아니라 바로 얼음입니다. 거대한 고대 얼음 덩어리를 잘라서 바다에서 꺼내고 녹인 다음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식수 중 하나로 병에 담습니다. 그래, 네가 제대로 들었어. 여기서는 얼음을 수확해. 봄과 여름마다 아이스버그 앨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린란드에서 수천 개의 얼음 덩어리가 내려와 차가운 대서양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이 아이스버그들 중 많은 것들은 1만 년이 넘은 것으로 지난 빙하기에 조각난 기억들입니다. 배, 윈치, 그물,
그리고 때로는 다이너마이트까지 사용해서 빙산 채취 작업자들은 얼음 덩어리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합니다. 이 얼음은 해안가 시설에서 녹여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 병에 담아 판매합니다. 이 얼음은 거의 미네랄이나 불순물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전문가들은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순수해서 기본 건강 기준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미네랄을 추가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만 파는 게 아닙니다. 고급 칵테일을 위해 얼음을 직접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두바이의 5성급 바처럼 그곳에서는 수천 년 된 빙하에서 온 얼음으로 음료를 차갑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농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빙산 농업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아서 그것을 잘 수집하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농장이 대서양이라는 것이고 수확물은 여름 구름보다 더 빨리 녹는다는 점입니다. 7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 미용 농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사방이 모래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곳에 모든 것과는 다른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기, 우유 또는 털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맞아요. 낙타 미용 농장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낙타들이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돌봐지는 곳입니다. 압두라지즈 국왕 낙타 축제와 같은 대회에서는 총 상금이 6천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낙타들이 단순히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들은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를 해주며 특별한 식단을 먹이고 털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미스트 시스템으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낙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면 기준은 머리 모양, 목의 길이, 입술의 형태, 등의 자세, 그리고 귀의 처짐까지 포함됩니다. 균형 잡힌 외모와 우아한 걸음걸이도 중요합니다. 속눈썹이 길고 눈빛이 부드러우면 추가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털이 더 윤기나게 보이도록 오일을 바르는 낙타들도 있습니다. 더 고급 농장에서는 입술과 코에 보톡스를 맞춰서 더 커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산업은 진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회 그 이상으로 이것은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베두인 가정에서 낙타는 가문의 유산입니다. 주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경마 우승을 자랑하듯 자신들의 우승도 자랑합니다. 농장에는 배너, 트로피, 그리고 챔피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생산성과 대량 생산에 익숙한 세상에서 카멜 뷰티팜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미술관과도 같습니다. 이곳 농사는 생존이 아닌 감탄을 위한 것입니다. 6번째, 베트남의 뱀 농장. 베트남 메콩 델타의 덥고 습한 농촌 한가운데에는 매우 드물고 거의 믿기 힘든 종류의 농장, 바로 뱀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들은 게 맞아. 이곳 농장에서는 쌀이나 채소가 아니라 뱀을 키워 덕이 있든 없든 모든 뱀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기르고 있어. 덕을 채취해서 약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요리로 쓰기도 해.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베트남 군대가 직접 운영하는 동탐 뱀 농장이야. 이곳은 전쟁 시절에 자체적으로 항뱀독 혈청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어. 지금은 코브라와 바이퍼부터 비단뱀까지 50종이 넘는 뱀을 이곳에서 기르고 있어. 몇몇 뱀들은 얇은 막을 용기에 대고 독을 짜내기도 해. 다른 뱀들은 전통의학에 팔리거나 병 안에 뱀이 들어있는 술로 만들어지기도 해. 네가 그런 곳에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어다니는 뱀들로 가득 찬 우리들이 있어. 얕은 구덩이에는 꿈틀거리는 몸들 뿐이야. 기술자들은 장갑과 헬멧을 착용한 채 독사들의 독을 뽑아내고 있어. 그리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농장들 중 일부 안에는 식당도 있어. 여기서는 구운 비단뱀, 코브라 수프 또는 뱀술을 맛볼 수 있어. 한 병의 술 안에 통째로 들어있는 뱀. 베트남에서는 보통 힘의 상징으로 선물해.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환경운동가 단체들은 일부가 불법적으로 숲에서 포획됐고 몇몇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베트남의 뱀 농장은 모든 농장이 햇빛이나 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대신 그들은 독, 고기, 그리고 비늘과 송곳니가 치유와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의존하고 있어. 5번째, 남아프리카의 타조 농장.
남아프리카의 리틀 카루 지역의 메마른 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농장 중 하나를 볼 수 있어. 타조 농장. 이건 평범한 가금류 농장이 아니야. 여기서는 단순히 달걀이나 고기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깃털, 가죽, 심지어 타조알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곳은 관광 명소이기도 해. 타조 사육 산업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해. 그 당시에는 타조 깃털이 너무 비싸서 화이트 골드라고 불렸어. 이 깃털은 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의 모자 장식으로 사용됐어.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쌌다고 해. 지금은 깃털이 예전만큼 유행하지 않지만 고급 가죽, 고기, 그리고 달걀 껍질 예술품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 타조 가죽은 가방, 벨트, 신발, 그리고 고급 자동차의 인테리어로 사용돼. 타조 한 마리로도 독특한 깃털 자국 무늬의 1m 넘는 프리미엄 가죽을 만들 수 있어. 가격이 비쌀 수 있어. 이 농장들에서는 들판을 달리는 수백 마리의 거대한 새들을 볼 수 있어. 이들은 시속 거의 70km로 달릴 수 있어. 이들을 다루려면 경험이 필요하지. 한 번만 잘못 움직여도 강한 발차기로 다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캥고. 타조 농장 같은 가장 큰 농장들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 예전에는 타조를 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복지 문제 때문에 금지됐어. 대신에 새들을 어떻게 돌보는지와 그들이 얼마나 원시적인지 보여줘. 마치 살아있는 공룡 같아. 농장에는 기념품 가게도 있어서 장식된 달걀 껍데기를 팔고 있어. 달걀 껍데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해 램프각, 보석함을 만들기도 해. 타조알 하나에만 1.5리터가 넘는 액체를 담을 수 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전히 타조의 최대 수출국이야. 하지만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미국도 뒤따라가고 있어. 생각해봐. 공장, 동물원, 그리고 테마파크가 합쳐진 것 같은 농장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선사시대 생물처럼 보이는 거대한 새를 중심으로 돌아가. 4번, 페루의 알파카 농장. 페루 안데스 산맥의 해발 13,000피트가 넘는 곳. 공기가 희박하고 날씨가 험한 곳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카 농장입니다. 하지만 울타리, 트랙터, 곡물 창고는 잠시 잊으세요. 여기서 농장은 넓고 바람이 많이 불며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알파카 떼가 매일 산의 오래된 수호자처럼 이곳을 지나갑니다. 안데스 사람들은 6,000년 넘게 알파카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들은 알파카를 털 뿐만 아니라 생계와 문화를 위해서도 키웁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알파카의 80% 이상이 여전히 페루에 있습니다. 안데스의 황금이라 불리는 알파카 털은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자극성이며 캐시미어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22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것은 로얄 알파카입니다. 로얄 알파카라고 불리며 보통 크리아라고 불리는 어린 알파카에서 나옵니다. 산악지역의 공동체에서는 농사를 함께 짓습니다. 그들은 목초지를 나누어 사용하고 매년 함께 털을 깎습니다. 과정은 손으로 직접 하며 동물이 다치지 않고 귀한 양모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풀로 지붕을 덮은 돌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초와 기도, 재물, 그리고 신념이 결합된 의식에 의존합니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도전이 있고 종종 낮은 가격을 받더라도 그들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정부와 일부 비정부 기구, NGO, 그들이 소비자에게 더 적당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와 차가운 바람, 그리고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한 목동들까지요. 페루에서 알파카 한 마리, 한 마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고대 문화의 역사와 삶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3번, 싱가포르의 수직어류 양식장.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나라는 거의 메트로 마닐라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사지는 땅과 깊은 간이 없고 식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답은 간단합니다. 수직 어류 양식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SF가 아닙니다. 실제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층으로 된 수조가 있고 각 층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틸라피아처럼요. 메기와 농어도 있습니다. 바다에도 양식장에도 없고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첨단인 곳은 아폴로 아쿠아컬처 그룹입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공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마치 수족관과 기술 연구실이 합쳐진 곳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AI, 센서, 자동급이기, 그리고 마치 물고기들을 위한 디스코 조명 같은 LED 조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30대 3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필요한 영양의 30%를 현지 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직 양식장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각 수조의 온도, pH 수치, 산소, 그리고 먹이를 모두 제어합니다. 더 이상 날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태풍도 없고 홍수도 없습니다. 항상 수확철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간 500톤이 넘는 해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요에 비하면 아직 적지만 도시 한가운데서도 도시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양식업에 능숙한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의 미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땅이 부족하지만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홍콩, 도쿄 또는 뉴욕 같은 곳이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 양식장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실내에 있으며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농업조차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노르웨이 스발바르의 북극 채소 농장입니다. 세상의 끝, 북극점에서 약 1300km 떨어진 곳에 얼음과 고요함의 땅이 있습니다. 스발바르, 노르웨이령의 외딴 군도입니다. 이곳은 보통 북극곰, 빙하, 그리고 유명한 세계 종자 저장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어붙은 땅 아래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풍경. 얼음 한가운데 채소밭이 있습니다. 네, 채소밭입니다. 거의 4개월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곳에 상추, 양배추, 바질, 그리고 마이크로그린이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과 흙 없이도 수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폴라 퍼머컬처 솔루션즈,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농장입니다. 맑은 해상 운송 컨테이너, LED 조명, 그리고 첨단 기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가운 철제 상자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한가운데에 있는 말 그대로의 온실입니다. 내부는 마치 실험실 같습니다. 온도는 적절하고 공기는 제어되며 이산화탄소와 습기도 충분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반이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인 셰프 벤자민 비드마르로 2015년 에스발바르의 먹거리 사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추 한 통이 $8나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이 노르웨이 본토에서 비행기로 와야 했고 비싸고 오래 걸리며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농업 덕분에 현지 주민들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북극 샐러드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음식이 얼음 옆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지역의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밖에는 얼음, 눈, 그리고 극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LED 아래에서 빛나는 초록빛 선추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담긴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 탱크에서 따뜻한 증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지중해 블루핀 참치 양식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카운트다운에서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비싼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몰타 해안에는 바닷속에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울타리나 트랙터를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파도 아래에 거대한 원형 그물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물고기 중 하나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서양 블루핀 참치입니다. 네, 이곳은 참치 양식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래서부터 물고기를 키우는 일반 양식장과는 다릅니다. 어린 참치들은 바다에서 살아있는 채로 잡혀서 해상 우리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참치들은 자라나며 그들의 빠른 속도와 강한 체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완벽한 시장 출하 중량에 도달할 때까지 키워집니다. 이것을 참치 축양이라고 부릅니다. 성체 블루핀 참치는 일본 스시 경매에서 $1,000,000가 넘는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값이나 다름없게 된 거죠. May ng tuna farming, pero may kapalit. 이 물고기들은 사육 환경에서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린 바다가 필요하고 항상 움직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식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먼저 잡은 뒤 가두리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수확합니다. 매년 봄, 참치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날 때 이곳에서 잡습니다. 참치들은 축구장만큼 큰 그물과 20m 깊이의 그물로 옮겨집니다. 참치들은 지중해 해안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봅니다. 위에서 보면 바다는 고요해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마치 바다의 괴물들이 춤추는 발레와 같습니다. 빠르고 강력하며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근육과 지느러미의 콜로세움 한가운데에 개미처럼 보이는 다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마치 수십억 달러 산업이 뒤에 있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것이 남획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참치를 야생에서 잡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확 전까지 시간을 더 끄는 것뿐이죠.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새로운 모니터링 도구와 더 나은 규제, 그리고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참치 축양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인지 아니면 점점 사라져가는 종에 대한 임시 방편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위험하고 긴장감 넘치며 매혹적인 양식장은 없습니다.